안녕하세요. 건강한 무료채굴 사랑 한빠입니다. 오늘 코어다오 트윗에 아침에 올라왔죠? 레이어 제로와 통합을 한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사실 이전에 코어다오 홈페이지에 보면 이 코어다오와 함께할 코어 체인 위에서 함께할 프로젝트 중에 뭐 팬케이크 스왑, 섀도우 스왑, 그리고 또 이렇게 레이어 제로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쏙 하고 사라져버린 일이 한때 있었어요. 그래서 레이어 제로와는 상관없는 건가 보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레이어 제로 테스트넷 목록에 코어다오라고 이렇게 딱 뜨면서 과거에도 이건 떴었는데요. 어쨌든 레이어 제로도 코어다오와 함께 하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 수많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레이어 제로는 찐이에요. 정말 이게 왜 엄청난 프로토콜인지 그것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때문에 오늘 공지는 짧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어가 다른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레이어 제로, 그리고 상호 운용성을 언급하고 있죠.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슈퍼파워 중 하나다. 지금까지의 블록체인은 내부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는데 어느 정도 됐지만 외부적으로는 제한적인 경향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블록체인은 외부 통신 및 전송 가능성이 제한된다. 오늘의 주제는 서로 다른 메인넷끼리의 상호작용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레이어 제로는 교차체인 브릿지가 직면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다. 자, 이 미디엄의 내용은 코어와 레이어 제로가 통합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레이어 제로가 특별한지에 대해서 잠깐 브릿지부터 시작해서 개념적인 부분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릿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에서 사용하고 싶은데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에 보내버리면 전송이 안 되잖아요. 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서로 메인넷이 통신 프로토콜도 틀리고 서로 상호작용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 A 블록체인 코인을 A 블록체인의 특정 계좌에 묶어두고 이를 담보로 B 블록체인에서 동일한 가치 자산을 이제 랩핑하여서 새로운 토큰을 발행하는 구조래요. A 블록체인에서 담보로 잡고 B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코인을 발행한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그 전에 브릿지와 스왑에 대한 개념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스왑에 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표적인 탈중앙 거래소인 팬케이크 스왑 같은 걸 통해서 이제 BNB,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BNB를 바이낸스 스마트, 같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뭐 BUSD 달러 이런 식으로 같이 스왑을 해버릴 수 있죠. 서로 같은 메인넷 안에서는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사용하는 것이 스왑이라고 본다면 바이낸스 스마트 메인넷이 아니고 나는 이더리움 메인넷에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스왑이 개념이 아니에요. 서로 메인넷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 이더리움이라고 지금 나오고 표시도 되죠. 하지만 이 컨트랙트 주소를 복사를 하고 코인마켓캡에서 검색을 해보면 해당 토큰은 이더리움 토큰이라고 명명돼 있고, 보시면 WBNB라고 돼 있어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BNB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이라고 하지만 BEP20 기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메인넷에서의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메인넷에서의 찐 이더리움이 아니고 BEP20 기반에서 이더리움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가짜 이더리움이긴 하죠. 가치는 동일하지만요. 어쨌든 그러면 서로 다른 메인넷에서 이렇게 WBNB가 생겨버린다. 이 행위가 바로 브릿지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이더리움 메인넷에 1이더가 있는 걸 BNB로 변경을 하고 싶어요. 바이낸스 메인넷의 BNB로. 그러면 우선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경을 해야 돼요. 제가 이더리움의 스테이블 코인 USDT로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스왑을 하고 그것을 이더리움 메인넷 브릿지를 통해서 이걸 잠궈요. 이걸 잠그고 바이낸스 메인넷에서 내가 잠근 양만큼의 똑같은 바이낸스 메인넷 스테이블 코인 BUSD로 변경을 해서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받고 이것을 다시 BNB로 변경을 해야 한다. 그러면 총 쓸데없는 행위가 3개가 들어간 거죠. 저는 이더리움 메인넷의 이더리움을 바이낸스 메인넷의 바이낸스로 한 번만 바꾸면 되는데, 이 브릿지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다시 그쪽에 제출을 하고 다시 그쪽에 스테이블 코인을 받은 다음에 그것으로 다시 BNB를 사게 되는 이런 불필요한 행위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현재의 상황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 생긴 이 랩핑된 토큰이나 종류는 엄청나게 많아요. 코인마켓캡에서 W로만 검색해봐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 랩핑된 토큰이 발생을 하고 있죠. 자, 브릿지의 한계라고 본다면 이더리움 메인넷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메인넷을 연결하기 위해서 브릿지가 하나가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뭐 다른 메인넷이 또 들어온다. 뭐 예를 들면 폴리곤 메인넷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을 서로
브릿지화 시키기 위해서는 연결다리가 이렇게 또 필요하고 또 다른 메인넷이 들어오게 되면 연결고리가 이렇게 또 필요하게 돼요. 메인넷이 하나 늘어날 뿐인데 이렇게 브릿지가 계속해서 생기고 또 그만큼의 계속된 랩핑된 토큰은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브릿지는 많은 위험 요소가 있어요. 2022년 크로스체인 브릿지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10억 달러를 넘었고 여러 개의 체인이 담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공격받거나 해킹들이 있으면 새로운 코인 역시 가치를 잃게 됩니다. 이러면서 현재는 서로 다른 메인넷 간에 상호 운용성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상태예요. 실제로 블록체인 관련 해킹이나 피해 사례의 약 70% 정도는 다 브릿지에서 일어난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게 바로 코스모스와 폴카닷이에요. 저도 그냥 유튜브나 코스모스, 폴카닷 투자 목적으로서의 기사만 봤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파헤쳐 본 건 이번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었어요. 자, 서로 다른 메인넷 간의 전송을 위해서 코스모스와 폴카닷이라는 새로운 블록체인이 나왔다. 그리고 현재는 이 두 개가 시장을 장악 중이죠. 그런데 이 시장 자체는 현재 활성화되어 있진 않더라고요. 이제 막 블록체인이 탄생하기 시작했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규모가 확장되지 않은 것 같고 또 저희 2022년도 굉장히 악세장이었잖아요. 그로 인해 전체적으로 좀 축소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빠르게 다시 설명드리면 그래서 코스모스와 폴카닷이 있는데 코스모스는 인터블록체인 통신 IBC를 통해 구축된 메인넷과만 상호작용이 가능하대요. 코스모스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파이 네트워크는 스텔라 프로토콜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코스모스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코스모스에서는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개발 툴인 코스모스 SKD가 나오고 이것으로 개발된 블록체인 메인넷 간의 상호작용만 가능하대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도 코스모스 SDK로 개발된 것이고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의 IBC 프로토콜을 통해 구축된 메인넷과는 상호작용이 모두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메인넷끼리 토큰만 전송이 가능하다. 데이터 전송은 안 된다. 그리고 독자적인 거버넌스를 가질 수 있다. 어떤 블록체인 표준이나 합의 알고리즘을 각각의 메인넷이 각각이 가지고 싶은 대로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이 존, 그러니까 이더리움, 폴리곤, 바이낸스 등의 존의 개수 제한이 없다. 무한하다라는 얘기고 이 허브끼리도 같이 교차가 돼요. 브릿지를 하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각각마다 다 다리를 놔줘야 하는데 이렇게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허브를 중심으로 여기서 허브를 거쳤다가 다른 메인넷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과정만 거치면 된다라는 코스모스였고요. 그리고 폴카닷이 있는데 이 폴카닷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가운데 이 선들이 모두 다 릴레이어로 연결된 검증 노드가 되고 외곽에 있는 이 까만색 점들은 다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다 메인넷이에요. 그런데 이 폴카닷은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코스모스와 다른 특징. 어떤 거냐면 이 폴카닷은 코스모스에 비해서 코스모스는 토큰 전송만 가능한 반면에 폴카닷은 이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대신에 이 폴카닷 안에서의 이 릴레이 체인이 정한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제약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해진 표준이나 합의 알고리즘을 폴카닷에서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지금 참여할 수 있는 메인넷이 100개가 한정이다. 매년 어떤 투표를 통해서 2년마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정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이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존의 개수 제한이 없다. 다른 메인넷도 다량 참여가 가능하다. 이 폴카닷의 릴레이 체인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말은 그만큼 어떤 표준화를 시키고 통일화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간 메인넷 간에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토큰 이외에 반대로 이제 코스모스는 여러 블록체인 메인넷이 와서 코스모스 SDK로 제작이 된 것이면 누구나 연결을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각각의 표준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데는 토큰만 가능하고 다른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현재의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코스모스는 그래서 다른 데로 확장 가능할 수 있는 이 개방성과 확장성이 우수하다. 하지만 토큰만 전송이 가능하고 또 코스모스 SDK를 통해 개발된 플랫폼만 참여가 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이런 좀 한계성이 있고요. 폴카닷은 이제 상당히 폐쇄적이죠. 그러니까 표준과 합의 프로토콜을 얘네가 정한 거에서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는 토큰 외에 다양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100개의 메인넷 안에서는 상당히 자유롭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각각의 장단이 존재하는 걸 알았습니다. 자, 단일 블록체인에서 다중 블록체인으로 우리가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다양한 메인넷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동성이 분산돼서 적대적인 경쟁과 낮은 유동성으로 사용자 불편이 초래된대요. 그래서 기존 브릿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죠. 때문에 솔라나 메인넷과 이더리움 브릿지 사이의 해킹 사건도 과거에 있었네요. 그리고 이 브릿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죠. A에서 B로 토큰 전송하려면 A에다가 토큰 락업하고 체인 B에서 그에 상응하는 토큰을 발행해야 되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어요. 우리 코어에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하는 것 있었죠. 확장성, 탈중앙성, 보안성 세 가지를 만족하는 블록체인은 없다. 그런데 이 브릿지에도 트릴레마가 있네요. 즉각적인 완결성, 그러니까 빠른 처리 속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통합된 유동성, 메인넷 간에 모두 유동성 있는 전송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 네이티브 자산 전송은 우리가 아까 봤듯이 BTC를 W 랩핑된 BTC로 보내는 것과 같은 이제 가짜 토큰을 발행하는 게 아니고 네이티브 원래의 자산을 전송할 수 있어야 된대요. 만약에 그렇다면 굉장한 것이겠죠. 여기 설명이 있네요. 결과가 즉시 나타나야 하고, 유동성은 여러 개의 체인이 단일한 유동성 풀을 공유해야 한다고 돼 있고, 또 네이티브 자산은 합성 자산이 아닌 원래 본연의 자산을 전송해야 한다. WBTC가 아니라 BTC가 진짜 보내줘야 된다.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굉장히 뒤통수를 치는 일인데요. 자, 놀라운 건 스타게이트가 트릴레마를 해결을 한대요. 스타게이트가 뭐냐면요, 바로 레이어 제로가 적용된 브릿지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자, 코스모스와 폴카닷도 아마 새로운 충격이었을 텐데 이제 그 위에 있는 레이어 제로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글로벌 블록체인 개발사들이 레이어 제로에 투자자가 몰리는 이유 해가지고 1억 달러 투자, 그리고 회사 기업 가치 10억 달러 평가, 암호화폐의 미래는 멀티체인에 있다면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끼리 서로 소통하는 미래가 올 것이다. 레이어 제로는 현재 이더리움, 아발란체, 팬텀 7개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 블록체인 레이어 제로 1억 3,500만 달러 투자, 아까 그 얘기네요. 그리고 1,600억 원 투자. 여기서 말하는 이 레이어 제로가 정말 이 트릴레마를 해결을 한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까요? 코어와 딱 어울리는, 코어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델타 알고리즘이라는 걸 쓴다는데요. 사실 이해는 안 갑니다. 체인 각각의 블록, 이더리움, 솔라나, 바이낸스가 있는데 이렇게 40원을 입금했다 하면 하나의 델타,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이게 처리된대요. 그 말은 이더리움 메인넷에서는 얘가 담보로 뭘 맡겼어 라는 트랜잭션이 발생됐을 테고, 메인넷에서는 또 얘가 담보에 해당하는 것을 내가 누구한테 줬어 라는 또 트랜잭션이 생성될 테고, 이런 트랜잭션이 블록체인마다 갖게 되어지는데, 이 델타 알고리즘 레이어 제로에서 사용하는 것을 활용한다면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이게 처리가 된대요. 내부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블록체인에는 레이어 제로의 엔드포인트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오라클이라고 하는 것, 오라클은 이제 금 시세나 어떤 날씨 정보, 어떤 생활의 정보 기반을 데이터와 블록체인화 시켜주는 데이터베이스죠. 그리고 중개 노드는 릴레이어, 오라클과 릴레이어 두 가지로 각각 이렇게 트랜잭션과 블록의 헤더, 각 체인마다 블록이 있겠죠. 그 블록의 앞에 해당하는 암호화된 헤더를 전달을 해서 각기 다른 블록체인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레이어 제로로 된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이렇게 국부적으로만 발생을 하는데, 현재 같은 이제 중개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미들체인을 사용하는 브릿지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가 다 위험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폴카닷을 말하는 것 같군요. 좌측은 이제 스시스왑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탈중앙화 거래소고요. 우측은 이제 레이어 제로의 테스트 버전이에요. 이게 한 1년 전 정도 된 건데요. 현재는 이게 다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서로 속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자, 보시면 카운트가 시작됐죠? 자, 13, 14, 15, 16, 17, 18, 19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고, 이더리움을 USDC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경을 먼저 하는 거예요. 바로 BNB로 교환을 못하니까. 여기를 보시면 이더리움 메인넷인데 BNB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메인넷으로, 자, 여기는 스테이블 코인을 변경을 했고, 여기는 보시면 0.1을
BNB로 바로 스왑을 눌러서 컨펌을 눌러버리면 그냥 끝나버려요. 서명만 한번 하면. 자, 보셨죠? 얘는 지금 이걸 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녹화한 건데 약 1분이 걸렸어요. 이더리움 메인넷의 이더리움을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BNB로 변경을 하는데 한 번의 트랜잭션 그리고 두 번의 클릭이죠. 이거 입력하고 서명하는 거 한 번 딱딱 누르면 끝난 거예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끼리의 교환이 말도 안 되게 정말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근데 좌측을 보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경한 거에 대해서 아직도 완료 펜딩 상태죠. 계속 기다리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계속 기다려져요. 계속 기다리지고 지금 보시면 거의 2분 44초가 돼서야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브릿지 사이트로 또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또다시 메타마스크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USDC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C로 변경을 또 해요. 이게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USDC를 락업을 여기다 걸고 그에 해당하는 코인을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다가 똑같은 대가로 주는 거죠. 수수료 제외했으니까 995 정도가 되네요. 지금 이게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3분 30초. 자, 이것이 완료가 이제 됐네요. 됐고 좀 넘기고 이거는 지금 아까 다 끝나고 또 새로운 걸 이제 이렇게 할 때도 그냥 순간적 얘는 이미 다 할 거 다 끝나고 다른 것도 하면서 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 저기 레이어 제로는 놀고 있고 자 이제 여기서 약 7분 가량이 되어서 이제 USDC를 BNB로 변경하는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비교도 안 되는 속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다. 자, 이렇게 보면 얘는 모든 것이 완료되는데 8분 23초가 걸렸고 얘는 1분도 안 되는 클릭 2번이면 된다. 그리고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경하고 브릿지 사이트 통하고 다시 USDC를 BNB로 변경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얘는 그의 반면에서 클릭 2번이면 되고 서명 1번이면 된다 라는 엄청난 장점이죠. 정말 엄청납니다. 이러한 엄청난 프로젝트가 코어의 프로젝트도 통합을 해서 코어 체인에 날개를 달아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레이어 제로의 백서를 좀 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요. 이거는 현재의 방식. 우리가 뭐 이더리움으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BNB를 산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는 중앙거래소 업비트, 빗썸, 뭐 바이낸스, 뭐 이런 후오비 이런 거래소를 이용하면 끝이긴 해요. 하지만 이것은 중앙화된 부분이죠. 탈중앙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탈중앙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덱스 거래소, 탈중앙 거래소를 이용하는데 이것은 브릿지를 이용하고 아까 스시 스왑과 같은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이것을 레이어 제로 체인에서 단 하나의 트랜잭션만 발생시켜서 이것들을 가능하게 한다. 엄청나죠? 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서로 다른 체인끼리 교환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편리할까라는 생각과 레이어 제로 같은 데에 유동성이 집중된다면 코인 생태계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가능성이 좀 보여졌습니다. 제가 아까 뉴스 기사를 통해 소개드린 레이어 제로의 이제 메인넷이 7개였는데요. 지금 현재 이 깃허브를 통해서 보니까 이더리움, BNB 체인, 아발란체, 아비트럼, 옵티미즘, 팬텀, 스위머 뭐 정말 많네요. 가지수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메인넷끼리의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제가 실제로 앱을 통해서 이 스타게이트를 이용해 봤는데요. 현재는 아직도 유동성이 조금 충족되지 않아서 뭐 많이 교환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상호 운용성은 코어에 날개를 달아줄 것임이 분명하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얘기였고요. 레이어 제로가 왜 좋은데에 관해서 그냥 유명하니까 좋대라기보다도 이렇게 좀 블록체인 공부도 할 겸 전달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